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날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잔고가 32,000원이었어요. 연금이 들어오려면 보름이 남았는데 통장에 32,000원.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걸로 보름을 어떻게 버티지? 밥은? 공과금은? 혹시 어디 아프기라도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68해를 살았는데 통장에 3만 원이라니. 32년을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특근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남은 게 이것뿐인가 싶으니까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날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놓았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보낸 하루가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행복을 다시 느끼게 해줬거든요. 오늘 저는 그 하루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돈 한 푼 안 쓰고 보낸 하루. 그런데 그날이 왜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날 중 하나가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그날 새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눈이 떠졌습니다. 오전 5시 30분이었어요. 알람이 울린 게 아닙니다. 그냥 눈이 떠진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새벽에 저절로 눈이 떠집니다. 젊었을 때는 알람 3개를 맞춰놔도 못 일어났는데 지금은 몸이 알아서 깨우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좀 달랐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답답했어요. 어젯밤에 통장 잔고를 확인한 기억이 바로 떠오른 거죠. 32,000원. 그 숫자가 천장에 찍혀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좀 더 자고 싶었습니다. 눈 감으면 현실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그때 옆에서 아내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박사박 슬리퍼 끄는 소리, 부엌으로 가는 발소리, 수도꼭지 트는 소리, 그리고 잠시 후에 된장찌개 끓이는 보글보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보글보글보글. 그 소리가 참 따뜻하더라고요. 새벽 5시 반에 남편 밥 해주려고 일어나는 사람.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소리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 입고 뛰어나갔거든요. 아내가 밥 차려주면 후루룩 먹고 현관문 쾅 닫고 나가고 그때는 그 된장찌개 끓는 소리를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없었던 거죠.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 돈 걱정에 잠을 설치고 이불 속에 웅크려 있으면서 들은 그 보글보글 소리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37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나를 위해 밥을 지어왔구나. 내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지금처럼 통장에 3만 원밖에 없을 때도 한결같이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어머, 왜 벌써 일어났어요?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면서 대답했죠. 그냥 잠이 깨서. 사실은 된장찌개 소리가 나를 불러서 일어난 건데 그 말은 차마 못했습니다. 68 먹은 남자가 그런 말을 하기엔 좀 쑥스러웠거든요. 아내가 차린 아침 밥상을 보겠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계란 프라이 2개,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콩나물 무침. 이게 전부였어요. 솔직히 화려한 밥상은 아니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것들로 만든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된장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떴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확 풀리는 느낌. 이 맛이었구나. 회사 다닐 때는 점심마다 밖에서 사 먹었습니다. 10,000원짜리 백반만 2,000원짜리 김치찌개 정식가끔은 동료들이랑 3만원짜리 고기도 먹었죠. 그런데 그 비싼 밥들이 이 된장찌개보다 맛있었나?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배를 채운 거였지 마음까지 채운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 앉아서 저를 봅니다.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다. 그 짧은 대화가 참 좋았습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마주 앉아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국물을 나누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아까 이불 속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이 조금 풀렸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세상이 조금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단순하죠. 따뜻한 밥 한 끼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는데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이 빽빽했잖아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까 하루가 이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24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시계를 볼 때마다 바늘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돈도 없으니 어디 나가서 뭘 할 수도 없었습니다. 커피숍,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입니다. 영화, 중장년 할인받아도 7,000원입니다. 마트에서 장보기, 돈이 있어야 장을 보죠. 뭘 하든 돈이 드는 세상이에요. 돈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특별히 어디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걸어보자 싶었던 거죠. 목적지 없이 그냥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서 동네 골목길로 접어들었어요. 아침 7시쯤이었을 겁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양복 입은 젊은 사람, 교복 입은 학생 유모차 끌고 가는 젊은 엄마, 다들 어디론가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32년 동안 저렇게 뛰어다녔지. 매일 아침 지하철에 몸을 밀어넣고 회사까지 1시간 반을 서서 가고 도착하면 이미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데도 안 가도 됩니다.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게 외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유롭기도 하더라고요.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동네에 있는 조그만 공원이에요. 놀이터 하나, 벤치대 6개, 느티나무 몇 그루, 별거 없는 공원인데 그날따라 그 공원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나무십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그림자를 만들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그림자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새인지 뭔지 짹짹짹짹 하면서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동네에 1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앉아서 새소리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출근할 때는 이 공원 앞을 지나가면서 시계만 봤거든요. 지하철 놓치면 안 되니까. 퇴근할 때는 너무 지쳐서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걸었고요. 이 공원에 이렇게 예쁜 나무가 있었는지, 새가 이렇게 많이 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는 커피숍에 가서 4,5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핸드폰을 봤거든요. 그게 휴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벤치에 앉아서 햇살을 맞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휴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원에 앉아 있으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운동 나오신 분들이에요. 반갑게 인사를 하셨어요. 여기 앉아 계시네. 산책 나오셨어요? 저도 인사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서요. 그 중에 한 분이 옆에 앉으셨어요.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저보다 4살 위 72살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요즘 어때요? 건강은 좀 괜찮아요? 저는 건강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자녀 이야기, 특별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가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면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대화였거든요. 회사 다닐 때 나누는 대화는 전부 목적이 있었어요. 보고회의, 지시, 협조 요청. 전부 무언가를 위한 대화였죠. 퇴직하고 나서도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는 요즘 뭐 하고 지내? 돈은 좀 모아놨어?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게 되는 대화가 많았고요. 그런데 김 선생님과 나눈 대화는 달랐어요. 어제 텃밭에 상추 심었는데 잘 자라더라고. 우리 집 앞 골목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 이런 이야기요. 돈 이야기, 자랑 이야기, 비교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구나 싶었어요. 김 선생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매일 아침 여기 와서 1시간씩 앉아 있어. 그냥 앉아서 바람 쐬고 지나가는 사람 구경하고. 처음에는 할 일 없어서 나온 건데 지금은 이 시간이 하루 중에 제일 좋아. 저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할 일 없어서 나왔는데 그게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요.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것뿐인데 그게 행복이 될 수 있다니. 저도 그날부터 깨달았어요. 행복에는 입장료가 없다는 걸. 이 공원에 들어오는데 돈 내는 사람 없잖아요. 햇살 쬐는데 요금 내는 사람 없잖아요. 바람 맞는데 결제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연이 주는 것들은 전부 공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짜를 누릴 줄 몰랐던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들에만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공원에서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좀 더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동네 뒷산 쪽으로 올라가는 산책로가 있어요. 정식 등산로는 아니고 동네 사람들이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길이에요. 오르막이 좀 있지만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급할 것 없으니까 쉬엄쉬엄 갔어요. 회사 다닐 때는 등산도 빨리빨리 했거든요. 정상 찍고 빨리 내려와야 한다면서 씩씩거리며 올라갔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한 발 한 발 천천히 올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흙 냄새가 나더라고요. 축축한 흙 냄새. 어렸을 때 시골 외갓집 마당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풀 냄새도 나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잎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전부 공짜입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니까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아파트들이 줄줄이 서 있고 그 사이로 도로가 보이고 작은 상가들이 보이고 제가 15년을 살아온 동네인데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파트 안에서 사는 사람들, 다들 각자의 걱정이 있겠지. 돈 걱정, 건강 걱정, 자녀 걱정.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산을 내려오는 길에 주민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인데 그날은 입구에 붙어있는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니어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서예 기타 요가, 컴퓨터 교실 영어 회화, 전부 무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게 있었어? 15년을 살았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줄 전혀 몰랐거든요. 안내문을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서예 교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참가비 무료 재료도 제공. 서예를 배워보고 싶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빠서 돈 들어서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왔었는데 지금은 시간도 많고 돈이 없어서 오히려 무료 프로그램이 딱 맞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돈이 없어서 발견한 기회라니. 집으로 돌아오니 오전 1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산책하고 공원에서 쉬고 산책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주민센터 구경하고 3시간 반 정도를 밖에서 보냈는데 돈은 한 푼도 안 썼어요. 그런데 기분은 좋았습니다. 몸도 적당히 피곤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고 집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부엌에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저도 옆에 가서 같이 냉장고를 들여다봤습니다. 냉장고 상황을 말씀드리면요. 솔직히 풍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계란 5개, 두부 반모 감자, 3개 양파 2개, 대파 1단, 고춧가루 된장간장, 그리고 김치통에 김치가 좀 남아 있었고요. 냉동실에 밥 한 덩이랑 만두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뭘 해먹지? 예전 같으면 그냥 밖에서 먹자 했을 겁니다. 동네 김치찌개 집에서 1인분에 8,000원, 둘이 먹으면 16,000원, 부담 없는 금액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16,000원이 부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에 32,000원밖에 없으니까요.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있는 것들로 뭐 만들어 먹자. 내가 도와줄게. 아내가 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37년을 함께 살면서 제가 부엌에서 요리를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회사 다닐 때는 나는 돈 벌어오는 사람, 당신은 집안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감자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양파를 썰었어요. 양파를 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양파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요. 아내가 감자전을 부치자고 했습니다. 감자를 갈아서 부침개 반죽을 만들고 양파를 송송 썰어 넣고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지글지글 부치기 시작했어요. 부엌에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두부를 썰었습니다. 두부에 간장 양념장을 만들어 끼얹으면 반찬 하나가 되거든요. 간장에 참기름 좀 넣고 깨 뿌리고 대파 송송 썰어 넣고 이렇게 하면 꽤 그럴듯한 두부 요리가 됩니다. 아내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이에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부엌에 서 있으니까 어색하다. 저도 웃었어요. 나도 어색해. 둘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좋았어요. 감자전이 노릇노릇하게 부쳐졌습니다. 두부 양념도 완성됐고요. 어제 남은 김치를 접시에 담고 된장찌개를 또 끓였습니다. 아침에 먹은 그 된장찌개에 두부랑 감자를 좀 더 넣어서 새로 끓인 거예요. 밥상을 차렸습니다. 감자전, 양념 두부, 김치 된장찌개, 밥 5가지. 식당에서 사 먹으면 글쎄요, 10,000원은 내야 할 밥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냉장고에 있던 재료로 추가 비용 0원에 이 밥상을 차린 겁니다. 여러분, 그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느낌을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뿌듯함? 아니,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이었어요. 내가 만든 밥이라는 것, 아내와 함께 만든 밥이라는 것,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었다는 것.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묘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하고 고소했어요. 솔직히 맛집 감자전보다 맛있었냐고 물으시면 객관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입에는, 제 마음에는 그날 그 감자전이 인생 최고의 감자전이었습니다. 아내가 맞은편에서 감자전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이거 괜찮은데? 당신이 양파 써는 솜씨가 은근히 있어. 별것 아닌 칭찬인데 기분이 좋았습니다. 68배 받는 칭찬이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어요. 밥을 먹으면서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소에는 TV 켜놓고 밥 먹거든요. 뉴스 보면서 후루룩 먹고 일어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TV를 안 켰습니다. 그냥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 오늘 아침에 산책 갔다 왔어? 뒷산 올라갔다 왔어. 좋았어? 좋았어. 거기서 동네가 다 보이더라. 나도 내일 같이 가도 돼? 그럼 같이 가자. 짧은 대화죠? 특별한 내용도 없어요. 그런데 이 대화가 밥 먹으면서 마주 보고 나누는 이 대화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밥 먹으면서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퇴직하고 나서도 각자 핸드폰 보면서 먹었거든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뭐가 좋고 뭐가 힘든지 물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37년 동안 이 사람 옆에 있으면서 이 사람을 잘 모르고 살았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아껴왔구나. 시간을 아낀 게 아니라 가장 소중한 시간을 버린 거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했어요. 아내가 또 놀라더라고요.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사람이 하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지. 사실 이게 원래 당연한 거잖아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식당에 가서 먹고 설거지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돈이 없으니까 직접 만들어 먹고 직접 설거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생기고 대화가 생기고 웃음이 생기고 돈이 없어서 잃은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얻은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힘든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점심을 먹고 나니까 오후 1시쯤 됐습니다. 좀 졸렸어요. 나이가 드니까 점심 먹고 나면 꾸벅꾸벅 졸리거든요. 소파에 누워서 30분 정도 낮잠을 잤습니다. 에어컨도 히터도 안 틀고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잤어요. 창문을 살짝 열어놓으니까 바람이 들어오면서 적당히 시원하더라고요. 낮잠에서 깨니까 오후 1시 30분이었어요.
몸이 개운했습니다.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슬리퍼를 끌고 안방으로 갔습니다. 뭘 하려고 간 건 아니었는데 옷장 옆에 있는 서랍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서랍장은 잡동사니를 넣어두는 곳이에요. 뭐가 들어있는지 솔직히 저도 잘 몰랐습니다. 심심하니까 한번 열어봤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손목시계 하나, 낡은 지갑, 명함, 뭉치, 그리고 사진첩 2권.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표지를 닫고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 젊은 남녀가 서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와 아내였습니다. 30살 때 사진이에요.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 어디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살짝 기대고 있었고요. 사진 속의 나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때 나는 행복했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행복하다는 걸. 행복은 지나가고 나서야 보이는 거더라고요.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모습. 표정이 어찌나 환한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 다음 장. 아들 돌잔치 사진. 볼잡이하는 아기와 옆에서 박수치는 아내. 또 그 다음 장. 아들 초등학교 입학식. 교복 입고 서 있는 아이와 그 옆에서 손잡고 있는 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세월이 흘러가더라고요. 사진 속에서 저는 점점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둘 빠지고 배가 나오고 주름이 생기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사진마다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 여행 사진, 명절 가족 사진 아들, 졸업식 사진, 전부 웃는 얼굴이에요. 그때 아내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뭐해? 하면서요. 저를 보더니 옆에 앉았어요. 사진첩을 같이 봤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어머, 이거 봐. 당신 머리가 이렇게 많았어? 저도 웃었습니다. 당신도 바이 때 엄청 날씬했네. 뭐야? 지금은 안 날씬하다는 거야? 둘이 깔깔 웃었습니다. 사진첩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디서 찍은 거야? 기억 안 나? 속초 갔을 때잖아. 횟집에서 회 먹고 나서 찍은 거야. 아, 맞다. 그때 당신이 성게알 먹고 배탈 났잖아. 맞아. 숙소에서 밤새 화장실 들락거렸지.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시간이었어요. 서랍에서 사진첩 꺼내서 함께 보는 것뿐인데 시간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2시간이 넘게 사진첩을 봤습니다. 사진첩을 다 보고 나서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참 많이 살아왔다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살아왔어.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근데 다 좋았어. 아내가 눈이 살짝 빨개지더니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여러분, 사진첩 한 권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서랍 어딘가에, 옷장 구석 어딘가에 이런 보물이 숨어 있을 거예요. 꺼내보세요. 사진첩을 정리하고 나니까 오후 4시가 좀 넘었어요. 아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하면서 나가셨습니다. 동네 복지관에 친구를 만나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또 뭘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TV를 켤까 했다가 그만뒀습니다. 그때 책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 작은 책장이 있어요. 2년 전에 퇴직 기념으로 책을 몇 권 산 적이 있었는데 사놓고 한 번도 안 읽은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권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어르신들의 소박한 삶에 대해 쓴 에세이였어요. 소파에 앉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오, 이게 익히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는 책을 펼치면 5분도 안 돼서 졸았거든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낮잠도 자고 산책도 하고 배도 부르니까 머리가 막더라고요. 글자가 술술 익혔습니다.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75살 할머니가 매일 텃밭에 가서 상추를 키우는데 상추가 자라는 걸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 돈이 많지 않지만 직접 키운 상추로 쌈을 싸먹을 때 세상 부러울 게 없다고요.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나한테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오늘 하루 무사한 것, 그게 행복이야. 그 문장을 읽고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떴잖아요. 그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밥을 먹었잖아요. 그게 두 번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눈이 보이고 귀가 들리고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셋만 해도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을 읽다가 1시간쯤 지났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잘 계세요. 저는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잘 있다. 너는? 네, 잘 지내요. 주말에 손주 데리고 갈까요? 그래 와라. 맛있는 거 해놓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맛있는 거 해놓겠다고 했는데 뭘 해줘야 하나? 통장에 3만 원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손주한테 뭘 사줄 수 없다는 게 좀 서럽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손주 오면 용돈도 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외식도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주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장난감? 용돈? 아니에요. 손주한테 진짜 필요한 건 할아버지가 자기를 안아주는 것 같이 놀아주는 것,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들은 돈이 안 들잖아요. 아들한테 다시 전화했습니다. 야, 올 때 뭐 사오지 마. 그냥 몸만 와. 아들이 네 하더라고요. 그래, 몸만 와. 얼굴 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오후 5시가 넘어가면서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노을을 봤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서쪽을 향하고 있어서 저녁에 노을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생각해보면 거의 없었어요. 회사 다닐 때는 이 시간에 아직 사무실에 있었잖아요. 퇴직하고 나서도 핸드폰 보느라 TV 보느라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볼 생각을 못했고요. 그날 저녁 노을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빨갛고 주황색이고 보라색이고 구름이 금빛으로 빛나더라고요. 이게 공짜라니. 이 아름다운 풍경이 매일 저녁 우리 집 베란다에서 보이는데 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카페에서 4,500원짜리 커피 마시면서 창밖 보는 것보다 내 집 베란다에서 공짜로 노을 보는 게 훨씬 좋았습니다. 노을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했어요. 오늘 복지관에서 좋은 소식 들었어. 아내가 신나서 말하더라고요. 뭔데? 다음 달부터 복지관에서 무료 건강검진을 해준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해준다고. 정말? 공짜로? 응.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대. 아내가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문화 누리카드라는 게 있다고요. 문화 활동에 쓸 수 있는 카드인데 1년에 13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혜택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하면 알아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돈이 있을 때는 그런 건 나랑 상관없지 했고, 돈이 없어지고 나서는 너무 부끄러워서 알아보기가 꺼려졌고요. 그런데 아내가 복지관에 다니면서 이런 정보를 하나씩 가져오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세상이 생각보다 우리한테 손 내밀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점심때 남은 감자전을 데우고 계란찜을 만들고 김치 꺼내고 밥을 지었어요. 또 돈 한 푼 안 든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점심때와는 느낌이 달랐어요. 점심때는 냉장고에 남은 걸로 어떻게든 만들자라는 약간의 서러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는 이것들로 이만큼 만들 수 있다라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마음가짐이 달라진 거예요.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돈 한 푼도 안 썼다. 그렇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안 썼어. 복지관 가는 것도 걸어갔다 왔으니까. 둘이 합쳐서 지출 0원. 그런데 돌아보면 하루가 알찼습니다. 아침에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이웃이랑 이야기 나누고 점심에 같이 요리하고 사진첩 보면서 웃고 책 읽고 노을 보고 저녁에 또 같이 밥 먹고 돈 한 푼 안 썼는데 이렇게 꽉 찬 하루를 보낸 적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후 아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TV를 안 켜더라고요. 평소에는 저녁 먹고 바로 TV를 켰는데 그날은 안 켰어요.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좋았어.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뭐가? 제가 물었죠. 그냥 전부다. 아침에 당신이 부엌에 와서 놀랐는데 같이 밥 만드니까 재밌더라고. 사진첩도 오랜만에 봐서 좋았고 이런 날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는 게 뭘까? 해외여행, 백화점 쇼핑, 고급 레스토랑?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바라는 건 그냥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같이 밥 만들고 같이 사진 보고 같이 앉아있는 시간.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저는 37년 동안 그걸 몰랐습니다. 돈을 벌어오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돈으로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원한 건 돈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었다는 걸. 오후 8시쯤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인데 이름은 상호라고 하겠습니다. 상호야, 나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전화해봤어. 그냥? 웬일이야, 그냥 전화하는 게? 친구도 놀라더라고요. 야, 내일 시간 되면 만나자. 어디서? 그냥 동네 공원이나 가자. 뭐 하게?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하자. 상호가 웃었어요. 좋아, 그러자.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어디 가서 뭘 했거든요. 고기 먹으러 가자, 술 한잔하자, 골프 치러 가자. 전부 돈이 드는 일이었어요. 한 번 만나면 적어도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갑이 얇아지면 만남도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상호한테 제안한 건 공원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비용 영원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친구는 비싼데 데려가야 만족하는 친구가 아니라 공원 벤치에 앉아서 수다 떨 수 있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 9시쯤 손주한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8살짜리 손녀인데 화면에 얼굴을 쑥 내밀고 할아버지! 하고 외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뭐 했어? 손녀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산에 갔다 왔어. 산에? 뭐 봤어? 새가 있었어. 짹짹짹 하면서 노래 부르더라. 진짜? 무슨 새? 잘 모르겠어. 다음에 같이 가서 찾아보자. 좋아. 이 대화에 돈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손녀의 웃는 얼굴을 보는데 필요한 건 전화기 하나뿐이었습니다. 손녀와 통화를 마치고 나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 따뜻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선물을 사줘도 손녀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한마디만큼 행복한 건 없거든요.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에요. 이를 닫고 세수하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도 옆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지금 밤 10시까지 16시간 30분. 이 시간 동안 제가 쓴 돈은 정확히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저는 이런 것들을 했어요. 아내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동네 공원에서 햇살을 쬐었습니다. 이웃 어르신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뒷산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무료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함께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노을을 봤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손녀와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영원으로 이만큼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침대에 누워서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돈이 만드는 게 아니라 관심이 만드는 거라는 걸. 제가 오늘 행복했던 이유는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내의 된장찌개 끓이는 소리에 관심을 가졌고, 공원의 새소리에 관심을 가졌고, 사진첩 속 추억에 관심을 가졌고, 노을빛에 관심을 가졌고, 손녀의 목소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커피숍에 가면 됐으니까, 맛집에 가면 됐으니까, 여행을 가면 됐으니까, 돈으로 행복을 사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을 찾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물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루 전체가 불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따뜻한 밥 한 끼, 이건 큰 돈이 안 들어요. 동네 한 바퀴 산책, 이건 공짜예요. 옆 사람과 나누는 대화, 이것도 공짜예요. 오래된 추억을 꺼내보는 시간, 역시 공짜예요. 저녁 노을, 공짜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이면 돈 한 푼 안 써도 하루가 꽉 찹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 밥 먹을 때 TV를 끄세요. 그리고 옆 사람과 눈을 맞추면서 밥을 드세요. 대화를 나누세요. 뭐든 좋아요. 잘 잤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 후에 동네를 걸어보세요. 목적지 없이 시간 제한 없이 그냥 걸으세요. 주변을 둘러보면서 걸으세요. 셋째, 서랍이나 옷장을 뒤져보세요. 오래된 사진 편지 물건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꺼내서 보세요. 혼자 봐도 좋고 가족과 함께 보면 더 좋습니다. 추억은 아무리 꺼내봐도 닳지 않거든요. 넷째, 오래 연락 안 했던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용건 없이 그냥 네 생각나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다섯째, 저녁에 베란다나 마당에 나가서 하늘을 보세요. 해질 엮이면 노을이 보일 거고 밤이면 별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돈이 없어서 불행했던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했는데 결국 돈이 없어서 행복했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달라졌어요. 아직도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연금날만 기다리는 건 여전하고요. 하지만 하루하루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밥을 먹습니다. TV는 끕니다. 오전에는 동네를 걷습니다. 공원에서 김 선생님도 만나고요. 주민센터 서예교실에도 등록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갑니다. 붓글씨가 은근히 재미있더라고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제는 제가 설거지를 전담합니다. 이 중에 돈이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루가 알차고 마음이 따뜻하고 자기 전에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하고 눈을 감을 수 있어요. 물론 매일매일 행복한 건 아닙니다. 통장 잔고 볼 때 한숨 나올 때도 있고 병원비 걱정될 때도 있고 옛날 생각하면 서글퍼질 때도 있어요.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작은 행복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런 작은 행복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다만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된장찌개, 보글보글 소리에 공원 벤치의 햇살에 아내의 웃음에 손주의 목소리에 저녁 노을에 행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쭉. 다음 영상에서는 돈 한 푼 안 쓰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싼 영양제 없어도 헬스장 안 다녀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건강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올해 80세가 된 어르신이 계시다고 해봅시다. 이분이 앞으로 5년만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면 85세까지 사시는 거잖아요. 고작 5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이 5년이라는 시간 생각보다 정말 넘기 어렵습니다. 통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사람의 기대 수명은 지금 83.5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상위권이에요. 의료기술도 발달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시대인데 이상한 일이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었는데 왜 85세라는 벽 앞에서 많은 분들이 주저앉게 되는 걸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아주 놀라운 과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노화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면 그 벽을 넘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장치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신발끈을 생각해 보세요. 신발끈 양쪽 끝에 플라스틱 캡이 달려 있잖아요. 그 작은 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발끈 끝이 풀어져서 너덜너덜해지겠죠. 우리 몸에도 이것과 아주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텔로미어라는 것인데요. 텔로미어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약 100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분열합니다. 낡은 세포가 죽으면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피부에 상처가 나도 며칠 지나면 아무는 것, 그게 바로 세포가 열심히 분열해서 새 세포를 만들어낸 덕분이에요. 그런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세포 안에 있는 유전 정보 DNA도 함께 복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제 과정에서 DNA의 끝부분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짧아져요. 마치 복사기로 문서를 복사하는데 복사할 때마다 문서의 맨 아랫줄이 한 줄씩 잘려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만약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이 중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썼어요. DNA의 양쪽 끝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완충지대가 바로 텔로미어예요. 신발끈 끝에 플라스틱 캡처럼 텔로미어가 DNA의 끝을 감싸서 중요한 유전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문제는 이 텔로미어가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한 번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의 길이가 50개에서 200개 정도의 DNA 조각만큼 짧아져요. 처음에는 텔로미어가 넉넉하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포가 계속 분열하다 보면 어느 순간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져서 더 이상 보호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는 분열을 멈춥니다. 더 이상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과학에서는 헤이플릭 한계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세포는 대략 60번 정도 분열할 수 있는데 이 한계에 도달하면 세포는 노화 상태에 빠집니다. 노화된 세포는 마치 은퇴한 직원과 같아요. 일은 하지 않는데 자리는 차지하고 있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노화된 세포는 주변의 건강한 세포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마치 좌석에 앉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안내 방송을 하는 것과 같죠. 이런 세포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갓 태어난 신생아의 세포는 80번에서 90번 정도 분열할 수 있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의 분열 능력이 20번에서 30번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상처가 잘 안 낫고 회복이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겠죠.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하면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네 과학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2009년에 텔로미어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블랙번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를 발견했는데 이 효소가 하는 일이 바로 텔로미어를 다시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무서운 함정이 있어요. 이 텔로머레이스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세포가 뭔지 아세요? 바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이 효소를 이용해서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 막고 끝없이 분열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텔로미어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것은 곧 암의 위험을 높이는 것과도 같은 셈이죠. 결국 텔로미어는 우리 몸이 정한 일종의 수명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멈추면 세포의 삶도 멈추고 세포의 삶이 멈추면 결국 우리 몸 전체가 서서히 멈춰가는 겁니다. 이것이 85세라는 벽을 만드는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가 매일 조금씩 일정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치 매일 한 발짝씩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처럼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밝힌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했어요.
18살부터 95살까지 4,263명의 혈액을 분석했습니다. 혈장 속에 있는 2,925가지의 단백질을 조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화가 일정한 속도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나이에 급격하게 가속된다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언제냐? 34살, 60살, 78살. 이 세 시점에서 몸 안의 단백질 수치가 확 바뀝니다. 마치 누군가가 노화 버튼을 눌러놓은 것처럼요. 서서히 경사가 완만하던 내리막길이 갑자기 절벽으로 바뀌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34살이라니 아직 젊은 나이 아니냐고요? 물론 34살에 갑자기 노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몸 안에서 변화가 시작돼요. 뇌에서는 20살이 지나면 신경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50살이 되면 뇌의 혈류와 무게가 20%나 감소합니다. 특히 피부가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죠. 콜라겐, 이게 피부를 탄탄하게 잡아주는 단백질인데요. 이 콜라겐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피부 아래의 지방층도 얇아져요. 그래서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변화일 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살.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부터는 변화의 속도가 확 빨라져요. 근육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70세가 되면 20대 청년 시절에 비해서 근육량은 크게 감소하고 반면에 지방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특히 복부 안쪽에 내장 지방이 쌓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78살. 이 세 번째 급락 지점이 85, 새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78살 전후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마치 건물의 기둥이 동시에 흔들리는 것과 같아요. 심장, 뇌 근육, 뼈 면역 체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더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24년에 역시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는 44살과 60살 전후에 분자 수준의 변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5세부터 75세까지 남녀 108명의 분자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시간에 따라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중년과 노년 초입에서 변화가 한꺼번에 몰아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성의 갱년기 때문에 그런가 추정했는데 남성만 따로 분석해도 같은 패턴이 나왔어요. 결국 노화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평탄한 길을 걷다가 갑자기 계단을 만나서 쿵 내려가고 또 평탄한 길을 걷다가 다시 계단을 만나서 쿵 내려가고 이 계단이 60살, 78살에 연달아 나타나니까 85세 즈음에는 이미 여러 번의 급락을 겪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단을 알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시죠? 계단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대비하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대비를 하려면 먼저 적을 알아야 합니다. 85. 새벽을 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몸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심장과 혈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커집니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커지는 게 아니에요. 심장 근육이 탄력을 잃으면서 비대해지는 거예요.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요. 고무옷을 오래 쓰면 딱딱해지고 잘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 허혈성, 심질환, 이런 심혈관계 질환이 찾아옵니다. 특히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같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질환들이 심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줘서 상태가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놀라운 수치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4년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 사망의 78.1%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10명이 돌아가시면 그 가운데 거의 8명이 만성질환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수치가 85, 새벽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둘째, 뇌의 변화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기 시작하는 기관 중 하나예요. 20살 이후부터 뇌의 신경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뇌신경세포의 수와 무게가
약 10% 정도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뇌실이라고 하는 뇌 안의 빈 공간이 커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신경계 질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 증상이 생기죠. 가벼운 수준이면 그냥 깜빡깜빡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심해지면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이런 질환들이 80세를 넘어가면서 급격히 증가해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분명 어제까지 정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운이 확 빠지고 말수가 줄고 표정이 무뎌지시는 분. 이런 변화가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뇌에서 신경세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생기는 변화일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근육과 뼈의 변화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70대에 접어들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여성의 경우 30대부터 근육이 줄기 시작하는데 10년마다 3%에서 5%씩 감소한다고 해요. 70세, 80세가 되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근육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근육이 빠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가장 무서운 건 낙상입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 넘어지면 일어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70대, 80대에 넘어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뼈가 약해져 있으니까 넘어지면 바로 골절이에요. 특히 고관절 골절. 그러니까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 오랫동안 누워 있어야 하고 누워 있는 동안 근육은 더 빠지고 폐렴이 올 수도 있고 우울감이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낯선 병원 환경에 오래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크게 위축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70대의 낙상은 곧 수명 단축의 시작이다. 넷째, 면역 체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군대에 비유해 볼게요. 젊을 때는 정예 부대가 꽉 차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자가 들어오면 재빨리 잡아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군대의 규모가 줄어들어요. 면역세포의 수도 줄고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감기에 걸려도 2, 3일이면 낫지만 나이가 들면 감기가 쉽게 낫지 않고 폐렴으로 번질 수도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암세포를 감시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우리 몸에서는 매일 수천 개의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면역 체계가 건강하면 이걸 잡아서 없애줘요. 하지만 면역력이 약해지면 이 비정상 세포들이 살아남아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다섯째, 감각기관의 변화입니다. 이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나이가 들면 눈의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파란색이 회색처럼 보이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음역대의 소리를 먼저 못 듣게 돼요. 상대방이 하는 말에서 자음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도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누가 또렷하게 이야기해도 잘 알아듣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감각의 변화가 쌓이면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걸 꺼리게 되고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이게 다시 건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결국 다 늙어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요. 맞습니다.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지구 위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블루존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블루존은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해요. 미국의 탐험가이자 저널리스트인 댄 뷰트너라는 분이 이 개념을 만들었는데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유독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5곳을 찾아냈습니다. 어디냐면요.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일본의 오키나와,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그리스의 이카리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 5곳이에요. 이 지역들에서는 100세가 넘는 노인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68명이 100세 이상을 산다고 해요. 놀라운 건 이 장수마을 사람들이 비싼 건강식품을 먹거나
최첨단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들의 생활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소박한 생활 속에 장수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먼저 식습관을 볼까요? 블루존 사람들의 식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고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주로 먹는다는 거예요. 오키나와 사람들은 고구마, 채소, 두부, 생선을 기본으로 먹고 붉은 고기는 거의 먹지 않습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콩류, 통곡물, 산양류 치즈를 즐기고 적당량의 레드와인을 마셔요. 특히 오키나와에는 아주 유명한 식사 원칙이 있어요. 하라 하치부. 이게 뭐냐면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겁니다. 항상 조금 부족하다 싶을 때 그만 먹는 거예요. 칼로리를 계산하거나 복잡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먹고 그만두는 거죠.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과식을 막고 비만을 예방하고 결과적으로 온갖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둘째 움직임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헬스장을 다니지 않습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지도 않아요. 대신 이들은 하루 종일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언덕길을 오르내리고 동네 마을을 걸어다니고 정원에서 흙을 만집니다. 이걸 리트라고 부르는데요. 운동이 아닌 일상적인 활동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건 정원 가꾸기예요. 오키나와의 100세 이상 노인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정원을 가꾼 경험이 있다고 해요. 정원 가꾸기는 허리를 굽히고 흙을 파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신 운동이 됩니다.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관절과 근육을 꾸준히 쓰게 되죠. 게다가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면서 정서적으로도 안정이 됩니다. 셋째, 삶의 목적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키나와에는 이키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살아가는 이유, 아침에 눈을 떠야 하는 이유 정도가 될 거예요. 오키나와에서는 은퇴라는 개념이 거의 없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무언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사람은 급격히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은퇴 후에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분들 중에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점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활동량이 줄고 근육이 빠지고 우울해지고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넷째, 사회적 유대감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이웃과 수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봅니다. 오키나와에는 모아이라는 전통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5명 정도가 한 그룹을 만들어서 평생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져요. 반대로 따뜻한 관계 속에 있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염증 반응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 전남대병원에서 진행한 100세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10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바로 긍정적인 태도와 사회적 관계 유지였습니다. 만성질환을 한두 가지 갖고 계시면서도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실제로 더 오래 사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5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블루존 사람들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일 오후에 잠깐 낮잠을 잡니다. 사르데냐 사람들은 친구들과 모여 와인을 마시면서 웃고 떠들어요. 이카리아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이웃과 함께 게임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습관들이 만성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데 이 만성 염증이야말로 노화를 가속하는 가장 강력한 촉매예요. 텔로미어를 빠르게 닳게 하는 주범 중 하나도 바로 이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블루존의 비밀을 살펴봤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85 세벽을 넘기 위한 7가지 생활 습관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 걸으세요. 하루에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운동복 갈아입고 헬스장에 가실 필요 없어요.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 아파트 계단을 한두 층 오르는 것,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에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텔로미어 길이가 유의미하게 더 긴 것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격렬한 운동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70대, 80대에게는 더 효과적입니다. 너무 세게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이 망가지거나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요. 태극권이나 수중 걷기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둘째, 단백질을 드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잖아요.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선, 두부, 달걀, 살코기, 콩류, 이런 식품을 몇 끼니 조금씩이라도 드세요. 특히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밤사이 오랫동안 영양 공급이 끊겼던 근육에 아침부터 양질의 단백질을 넣어주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고기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혈압이 걱정돼서요. 물론 과하게 드시면 안 되지만 적당한 양의 고기는 오히려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 생성에 도움이 되고 이게 의욕과 활동량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셋째, 잠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은 우리 몸의 수리 시간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 체계를 재충전합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면이다. 성인은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자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40대 이후부터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와인 한 잔이라도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잠들기 전에 반주 한 잔 하시는 분들, 그게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햇볕을 쬐세요. 나이가 들면 집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죠. 그런데 하루에 20-3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을 쬐는 게 중요합니다. 햇볕을 받으면 우리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멜라토닌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의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비타민 D도 햇볕을 통해 합성되는데 비타민 D는 뼈 건강과 면역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가운데 의욕이 없고 우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혹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지는 않으신지 한번 돌아봐 주세요.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쬐고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람을 만나세요. 앞에서 블루존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해지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일부러라도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돼요. 옛 친구에게 전화한 통 거는 것, 동네 경로당에 가서 이야기 나누는 것, 교회나 절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 이런 작은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우울감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일본의 장수마을 나가노현에서는 고령자 취업 비율이 일본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 연구자들은 이들이 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면서 일하는 것이 운동 기능과 뇌 기능의 노화를 늦추는 핵심 비결이라고 분석했어요.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뇌도 쉬고 싶어 합니다. 뇌가 쉬면 노화가 빨라져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조로운 생활을 피하고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들어라. 늘 가던 길 대신 다른 길로 산책해보고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새로운 취미를 하나 시작해보는 것. 이런 소소한 변화가 뇌를 깨우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자외선을 차단하세요. 이건 피부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피부도 중요하지만 자외선은 피부뿐 아니라 세포의 DNA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자외선에 의한 DNA 손상이 쌓이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이게 피부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의 원인이 돼요. 외출하실 때 모자를 쓰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이 단순히 미용을 위한 게 아니라 세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일곱째,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만성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고지혈증도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뇌졸중이 오든 심근경색이 오든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실제로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면서도 꾸준히 관리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병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병을 알고 관리하느냐 모르고 방치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걷기. 둘째, 단백질 먹기. 셋째, 잠 충분히 자기. 넷째, 햇볕 쬐기. 다섯째, 사람 만나기. 여섯째, 자외선 차단. 일곱째, 정기검진. 어떠세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질문 하나로 시작했었죠. 왜 대부분의 사람이 85세를 넘기기 힘든 것일까? 그 답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텔로미어라는 세포의 생명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세포 분열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노화는 일정한 속도가 아니라 34살, 60살, 78살에 급격히 가속됩니다. 이 급락 구간을 지나면서 심장, 뇌, 근육, 뼈, 면역 체계가 동시에 약해지고 만성 질환이 겹쳐서 85세라는 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벽은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 아닙니다. 블루존의 장수 노인들이 증명했듯이 소박하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이 이 벽을 넘게 해줍니다. 적게 먹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삶의 목적을 갖는 것. 이게 85 새벽을 넘어 90,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유명한 장수 연구자 댄 뷰트너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수명에서 유전자가 결정하는 부분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80%는 생활 습관과 환경이 결정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노후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50세 이후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되 준비하는 것, 그게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뭘 할 것이냐예요. 오늘 저녁에 산책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친구한테 전화 한 통 거시는 건 어떨까요? 내일 아침에 달걀 한 개 더 드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이대별로 꼭 챙겨야 할 건강관리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50대에는 뭘 해야 하고 60대에는 뭘 바꿔야 하고 70대에는 뭘 주의해야 하는지 아주 실용적인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셨을 때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되겠다는 기분 좋은 느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